안녕하십니까. 일주일이 금방 지나죠. 오늘은 3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수필 한 편을 읽으시면서 제가 늘 강조했던 이중주가 도대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 시에서는 내 느낌을 뭐라고 주절주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징적인 것을 잡기가 어렵다. 시에서는 그것을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소설에서는 단순하게 이야기를 끌고 가기보다는 복선을 잡기가 어렵다. 그리고 수필에서는 소재와 주제를 잘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미 읽으셨겠지만 이제 바퀴라는 수필을 읽으면서 이중주가 뭐야? 어렴풋이 생각하셨던 것을 이 수필을 읽으시면서 한번 확실하게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퀴라는 장미숙 작가의 수필은요, 2015년도에 전국일보 신춘 당선했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천천히 읽어가면서 군데군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퀴, 장미숙, 자전거가 푹 주저앉아 버렸다. 수필에서 첫 문장은 언제나 단문이어야 좋다. 그리고 아주 소설적이고 감각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짧게 시작을 합니다. 자전거가 주저앉아 버렸죠. 공사 현장 옆 도로를 구르고 난 뒤였다. 뒷바퀴 타이어에서 씩씩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자전거가 묵직해졌다.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땅을 숫제 끌고 가는 느낌이었다. 아마도 날카로운 뭔가 바퀴에 구멍을 낸 게 분명했다. 타이어는 벌써 바람이 다 빠져버렸는지 납작하게 땅에 붙어 있었다. 자전거 타보신 분들 짐작하시죠? 바람이 탱탱하게 있을 때는 잘 굴러가는데 바람 빠지면 이건 무겁기가 한없이 짐이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돌덩이처럼 무거워진 자전거를 끌고 자전거 수리점을 찾았다. 굴러갈 때는 한없이 가볍던 바퀴가 끌고 가려니 짐덩어리에 불과했다. 수리점 아저씨는 손쉽게 자전거에서 바퀴를 분리했다. 바퀴가 분리되자 자전거는 순간 기능을 잃고 기우뚱댔다. 바닥에 널브러진 바퀴를 보고 아저씨는 혀를 끌끌 찼다. 아저씨는 늘 하시는 일이니까 자전거 탕탕 한번 두들겨 보면은 금방 분리하고 어디가 이상 있는 거 아시죠? 자, 말씀을 하십니다. 아따, 요놈도 인간이 힘들게 살아왔네. 너덜너덜한 게 어지간히 굴러다녔는갑소. 웬만하면 새 타이어로 바꾸는 게 좋겠소. 자, 아주 이 맛깔스런 자전거포의 아저씨 말씀이 압권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장미숙 작가가 이 자전거포 아저씨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요놈도 그냥 자전거라고 하지 않고 요놈도 인간이 힘들게 살아왔는갑네. 너덜너덜한 게 어지간히 굴렀는갑소. 이게 장미숙 작가의 가슴에 와 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작가는 이제 생각을 하죠.
아저씨는 대수롭지 않게 타이어를 툭툭 치고 쪼그려 앉은 메시아의 타이어가 가득 들어왔다. 전에는 자전거만 타고 다녔는데 쭈그려 앉아서 그 바퀴를 한번 오랜만에 눈여겨보니 내 마음에 가득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 선명하고 단단했던 무늬는 닳아서 매끄럽게 변해 있었다. 자전거 바퀴도 처음에는 무늬가 있고 그랬는데 다 닳아져서 이제 미끄러지기만 잘하는 거죠. 자세히 보니 못에 뚫려 땜질한 자국, 껌딱지가 붙었다 떨어졌다 흔적도 남아있고, 수직으로 있을 때는 질주의 본능으로 야생 같던 바퀴가 수평으로 누워있으니 고물에 지나지 않았다. 자전거란 번시 그렇죠? 탱탱하게 바람을 넣고 서 있을 때가 자전거의 본능이고 굴러갈 때가 제 할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임무를 완성하는 건데 이게 바퀴가 분리돼 가지고 자빠져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고물인 거죠. 그동안 등으로 바쳤던 세상이 힘겨웠던 것일까? 자전거도요, 이 주인 태우고 다니면서 힘들지요. 바퀴는 이쯤에서 쉬고 싶다는 듯 바닥에 등을 바짝 붙이고 있었다. 이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전거만 힘들어서 이제 쉬고 싶은 것일까? 자전거 바퀴를 보면서 작가가 나와 비교를 해봅니다. 순간 나는 바퀴에서 화석을 보았다. 화석.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것을 우리는 화석이라고 하죠. 그러는데 쪼그려 앉아서 가슴에 와 닿는 바퀴를 눈여겨보고 있자니 이게 화석처럼 다가오는 거죠. 이게 바로 발견의 눈입니다. 작품을 쓰시려면 발을 멈춰라, 눈여겨 들여다보라, 생각하라.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에이, 저거 탄지 오래됐으니까 바퀴 새로 바꿔버려야지, 새로 끼워주세요 했으면 이게 나왔겠습니까? 왜 작가의 눈이 이겁니다. 그래서 바퀴가 지나온 세상은 온갖 길들이 타이어에 거친 무늬로 다가갔다. 이미 닳아져 버렸는데 이 작가의 마음속에는 타이어에 가지각색에 어디를 돌아다닐 때마다 힘든 길을 다녔을 때 그게 화석처럼 굳어져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과 자전거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세월을 거스를 수도 운명을 피해갈 수도 없는 건 사람이나 물건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 인생이 내가 힘들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식구들이 있는데 나 밥 먹기 싫다고 밥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듯이 자전거는 주인이 타고 바퀴를 돌리면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나 자전거나 마찬가지다. 자전거와 지금 인생을 동일시하는 지금 시선이 떠졌습니다. 조금 느슨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건 요즘 들어서다. 이 작가도 힘들게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요즘은 나도 좀 쉬고 싶다. 이 자전거처럼. 자전거도 쉬고 싶어서 자기 몸을 부려버린 거죠. 그래서 자전거와 지금 우리 인생의 바퀴와 자전거 바퀴와 지금 이중주로 지금 변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와야 된다. 자전거 바퀴와 인생의 바퀴. 바로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가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찾아서 정리를 하는 거죠. 아니,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공자도 알고 맹자도 알죠. 그렇지만 공자 가라사대 하면서 말을 해주면 우리들은 실증이 나죠. 그렇지만 내 체험에서 오는 자전거 바퀴를 인생의 바퀴와 맞물리게 해서 작품으로 쓰게 되니까 우리들은 내일처럼 공감을 하게 된다. 이게 작가하고 다른 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생의 바퀴와 자전거 바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써내는 겁니다. 탱탱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늘 긴장과 조급함으로 달려왔던 날들이 내 등을 후려치는 일이 많아진 것도 요즘이다. 이 본인도 지칠 대로 지쳤어요. 자전거만 지친 것이 아니라 나도 지쳤죠.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면 그대로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잦아졌다. 시간의 그늘 속으로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여러 번 찾아왔다. 아마 힘든 시간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 문장에 공감이 되실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진짜 몸도 무겁고 힘들고 하는 일이 왜 내 생각처럼 잘 안 풀리는지, 이대로 눈을 뜨지 말고 생을 마감해버리고 싶다. 나 더 이상 다 살고 싶지도 않다.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작가가. 이것을 제가 이제 이 작가의 이제 일상을 조금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남편이 하는 일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심적 고통으로 인해서 또 이제 몸에 병까지 오게 되어서 가정 경제를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이 작가가 어느 빵집에 일을 하면서 종일 서서 빵집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쓰러지기 직전이죠. 가정 경제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여기다가 이제 녹여낸 거지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지난날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 속에는 희망이랄지 보상이랄지 이런 단어들도 함께 있었다. 보이지는 않지만 어딘가에서 손을 내밀지도 모를 행운 같은 것도 기대했다. 거친 길을 구르다 보면 언젠가는 탄탄대로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다소의 자긍심도 있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 사람이. 언젠가는, 내일은, 모레는 일이 조금 풀리겠지. 조금 허리를 펼 수 있겠지. 이런 희망도 있었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충분히 어떤 보상도 오겠지, 아니면 어떤 행운의 여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기대는 단지 기대에 불과하고, 왜 이렇게 팍팍합니까? 희망도 보이지 않는 실체이지만 생의 바퀴를 끊임없이 구르게 하는 힘이 되었다. 하지만 그 힘에 나사가 풀리듯 어느 순간부터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강에 대한 불안은 거대한 블랙홀인 갱년기의 늪에 나를 가두어 버렸다. 경제난 왔지요. 남편 건강 이상 왔지요. 나는 또 갱년기 왔지요. 풀리지 않는 경제난은 이미 홍화 상태인 내 등에, 풀리지 않는 경제난, 나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노동의 시간을 덤으로 얹어주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이게 죽으라는 겁니까? 살라는 겁니까? 네. 해독이 어려운 남편의 성격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덫처럼 다가왔다. 그 모든 것들의 시초는 달려온 길보다 달려갈 길이 더 짧다는 자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좀 더 짧다. 그래 놓고 계속 내 인생 이야기만 이렇게 해버리면 은유도 없고 사유도 없고 이중주도 없고 그렇다면 체험 수기밖에 안 되거든요. 수기하고 수필이 다른 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전거 바퀴 이야기를 또 합니다. 자전거 바퀴는 구르는 게 본능이다. 아주 짧게 아포리즘, 이런 문장을 우리는 아포리즘 문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짧게 한마디를 해버립니다. 고든 길 거친 길을 마다치 않는다. 자전거가 지 맘대로 갑니까? 주인 맘대로 가는 거죠. 언틀먼틀한 길, 질척질척한 길이라고 뒷걸음치지 않는다. 질주의 본능은 몸에 수많은 상처를 새긴다. 불쑥 튀어나온 가달석에 긁히고 심지어는 날카로운 못에 찔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고든 길에 서면 비거스렁이를 만난 듯 바람의 향기마저 바꿀 기세로 달려나간다. 꽃길에서는 낭만을 온몸에 걸치고 휘파람 소리로 계절을 유혹한다. 그럴 때 자전거 바퀴는 지나온 거친 길에서 몸에 새겼던 상처의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꽃향기에 마냥 신이 나 탱탱하게 부풀어 오른다. 굴러가는 본능은 나쁜 기억을 지우는 힘이 있다. 거기 언틀먼틀하다. 잘 아시겠죠? 울퉁불퉁한 고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언틀먼틀하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아랫줄에 가달석에 긁히다. 가달석, 자갈의 순 우리말입니다. 순 우리말은 가달석이다. 그 밑으로 가시면요, 비거스렁이가 나오죠. 자, 비거스렁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데 이 작가가 비거스렁이라는 말을 이제 썼습니다. 이제 비가 온 뒤에 막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비거스렁이라고 이제 하지요. 그런데 자전거가 아무리 힘들고 그랬을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또 꽃길을 걸어가면은 내 몰라라고 가듯이 우리 인생도 과거에 어쨌을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마지막 줄에다가 굴러가는 본능은 나쁜 기억을 지우는 힘이 있다. 이런 문장들이 심사위원과 독자들을 꼼짝 못하게 붙잡는 겁니다. 굴러가는 본능은 나쁜 기억을 지우는 힘이 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왔을지라도 어떤 한 가지 일에 몰입을 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지난 어느 힘든 순간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게 되더라. 그런 말을 이렇게 적어주신 겁니다. 네. 인생의 바퀴도, 그 다음 이제 단락입니다. 인생의 바퀴도 자전거 바퀴처럼 쉴 새 없이 굴러간다. 이런 말을 인생의 바퀴와 자전거 바퀴에 완전히 동일시해버리는 것, 똑같이 생각해버리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이중주라고 하죠. 인생의 바퀴와 자전거 바퀴 완전히 똑같이 생각해버리는 것. 그래서 자전거 가는 길 힘든 것, 사람이 살아가는 길 힘든 길, 이것을 이중주로 적어놨기 때문에 이 글이 훌륭하다는 거죠. 이런 것이 없이 썼다면
체험 수기에 불과합니다. 내 삶의 바퀴도 주어진 길을 마다치 않고 달려온 자전거 바퀴였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누구나 같은 시간을 부여받지만 각자 가는 길은 다르다. 가는 길이 다르니 잃는 것도 얻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다. 누구는 꽃방석에서 살고 누구는 자갈길을 걸어야 되고 왜 인생이 다릅니다. 가는 길이 다르니 잃는 것도 얻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다. 질척한 길에서 허우적거려하는 바퀴가 있는가 하면 매끄럽게 다져진 길을 장애물 없이 달려가는 인생도 있다. 지금 이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뉴스에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누구는 이제 미성년자 몇 살밖에 안 먹었는데 부동산을 수없이 갖게 되었다는 뉴스 나오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금수저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덕에 금수저를 들고 나오면 탄탄대로 쉽게 가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금수저나 은수저에서는 싹을 틔울 수 없다. 생명체를 밀어 올리는 것은 흙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나마 흙수저인 내가 조금 위안을 받을 수 있죠. 자, 그 밑에 단락이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흘러가는 한 멈출 수 없는 게 삶이다. 우리 인생을 멈출 수 있습니까? 하지만 삶이 팍팍할수록 인생의 바퀴는 숨이 차다. 주저앉고 싶은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안간 힘을 쓸수록 헤어나오기 힘든 수렁도 있다. 몸부림치고 해보면 해볼수록 더 빠져들어간. 저 어렸을 때 집에 수렁논이 있었습니다. 수렁논은 사시사철 언제나 물이 있지요. 거기는 쟁기질도 못합니다. 쑥쑥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논두렁에서 쇠스랑으로 쭉쭉 뻗어서 쇠스랑으로 선지를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뱅뱅 돌아다니면서 모를 꽂아 넣으면 사시사철 물이 있으니까 수렁논에서는 가을에까지 잘 자라죠. 그래서 벨 때도 못 들어가고 논두렁에서 낯질해서 나락을 베지요. 근데 수렁에는 한번 발이 빠지면은 몸부림치면 더 빠져 들어가서 한번 빠지면 다른 사람이 끄집어 내줘야 됩니다. 제 수렁론 이제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그 다음에 또 내 인생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또 우리가 심심할까봐 자전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전거 바퀴에 선명했던 무늬가 닳아버린 건 그만큼 거친 길을 굴러왔다는 증거다. 나처럼 구를 수밖에 없는 숙명 앞에 그래도 당당했던 한 생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 이제 화해를 해야 됩니다. 바퀴는 몸의 무늬를 지우면서까지 달리고 또 달리는데 충실했다. 자전거가 그렇게 충실했죠. 나를 위해서. 내 삶의 바퀴는 어떤 그림으로 남게 될까? 그렇다면 내 삶의 그림은 어떤 것일까? 누군가에게 혹은 내 스스로에게 아름답지는 못할지라도
숙연함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사파 하나쯤 새겨 넣었을까? 자전거 바퀴는 나를 위해서 저렇게 했는데 나는 고달픈 길을 살아오면서 어떤 사파로 남아있을까? 나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죠. 자, 내려놓을 수 없는 삶의 무게는 내 얼굴에 거부할 수 없는 그늘로 남아있다. 예, 삶의 살아온 길이 얼굴에 그려져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아무리 표정을 밝게 해도 감출 수 없는 그늘 앞에 나는 가끔 가슴이 무너진다. 웃어야 된다는데 웃음이 안 나와. 우유부단한 성격과 수능적인 삶에 깃들여진 나약한 마음, 내 등에 짐을 올려놓은 결과가 되었다. 사명감으로 시작한 삶은 끝이 보이지 않는 자갈밭을 구르는 바퀴였다. 내 인생의 바퀴. 자, 여기에서 작가가 나는 주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았죠. 우리들은 이것도 배워야 합니다. 이미 수필이라는 것은 내 작품이기 때문에 주어는 어디까지나 나이죠. 그래서 나는 이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구르면 구를수록 짐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나는 짐을 끌다시피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몸에는 생채기가 가실 날이 없었다. 피가 흐르면 쓱 닦아버리고 치료도 못한 채 또다시 굴러야 했다. 뭐 치료하고 어쩌고 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은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어느 날은 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그래도 멈출 수 없는 길이었다. 또 자식이 있고 그러는데 내가 멈출 수가 없었다. 굽히지도 못하고 젖어들 수도 없는 아득한 삶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자전거가 지가 선택해서 갑니까? 주인이 가잔 대로 갔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바퀴도 멈출 수 없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싫다고 안 하고 선택의 여지 없이 왔다. 온몸의 무늬를 지우면서라도 앞으로 굴러가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다. 지문이 없어지도록 일해야 살아낼 수 있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약값 대야죠. 자식 학비 대야죠. 집세 내야죠. 또 찍어 먹고 살아야죠. 무슨 선택을 합니까? 죽게 일하는 방법밖에 없죠. 불합리한 삶에 대항하지도 못한 채 스스로 상처를 냈다. 가슴을 쥐어 뜯을 때마다 상처는 점점 더 크게 번졌다. 누군가에게 드러내어놓을 수도 없는 상처 앞에서 꺽꺽 울음을 삼키는 사이 내 몸의 푸른 기운은 점점 엷어져 갔다.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내가 못나서 선택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견딜만 했다. 대항하지도 불합리할 때 대항하지도 못했다. 내가 하루 종일 서서 빵집에서 11시간 12시간 일을 해도 하루 일당이 내 노동의 대가보다 너무 빈약하다. 항의도 못합니다. 요 일자리도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참고 감지덕지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겠죠? 내 아픔을 누구에게 드러내놓습니까? 아니, 드러내놓는다고 누가 돈다발을 주는 겁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참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렇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고 아이고 이것이 내 복이지, 내 탓이야, 내 운명이지, 내가 선택한 이 인생 끝까지 참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더라. 지금 그 말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 아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던 마지막 힘이다. 책임감 하나로 이 사람은 버텨오는 거죠. 책임감이 없다면 일 안 해버리는 거죠. 에이, 죽을 먹든지 굶든지 나는 몰라. 책임감이 있어요.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을 쉬지 않고 굴러왔다. 돌이켜보면 아득하기만 날들. 내가 지나온 길인데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길일 만큼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았다. 20년을 이 생활을 했는데요. 그래, 20년 동안 당신이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버렸어. 다시 20년 전으로 보내줄까? 절대로 안 돌아가고 싶은 거죠. 자전거 바퀴의 흔적처럼 상처로 얼룩진 내 가슴이 요즘 아려온다. 자전거 바퀴하고 나하고 내 인생 바퀴하고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달리고 싶다. 자, 이렇게 팍팍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잠자리에 누워 영원한 잠에 빠져들고 싶던 마음도 아침이 되면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앞에는 아침에 눈이 뜨기 싫고 딱 이대로 죽어버리고 싶었죠.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힘든 것이 사라진다. 그늘진 시간 속에 웅크리고 싶던 못난 마음도 단련된 일상 앞에 무릎을 꿇는다. 마음을 바꿨죠.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기에는 가야 할 길이 너무 짧은 탓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강한 책찍질 앞에 주먹을 불끈 쥔다. 여기를 읽으니까 우리들이 마음이 이제 조금 풀어지죠. 우리들도 긴장하고 안쓰럽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우리들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삶의 바퀴는 다를 대로 달아 너덜거리지. 인생의 바퀴와 자전거 바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아직도 이루지 못한 희망이 있기에 몸을 일으켜 세운다. 다행인 것은 수많은 길을 굴러온 탓에 넘어지면 일어서는 힘을 길렀고 상처를 싸매는 법도 알아냈다는 것이다. 오르막길에서는 호흡을 가다듬는 것도 배웠고. 자, 앞 시간에 했던 재륜이가 언덕길을 올라갈 때 숨을 고르는 거, 자, 지금부터 숨을 고르자 하는 거 우리가 이미 배웠죠. 오르막길에서는 호흡을 가다듬는 것도 배웠고, 두려우면 뒷걸음질 치기보다 정면으로 직시하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제 세파에 시달리니까 이제 내성이 생겼죠. 내성이 생겨서 이제 살아갈 힘이 이제 굳어졌어요. 아마 구를 힘이 남아있는 한 내 삶의 바퀴는 멈추지 않으리라. 내가 굴러가야 할 길이 저만치서 손짓한다. 우리가 웃음이 나오죠. 다행이다. 다행이다. 지친 시간을 다독거리며 인생 바퀴의 페달에 나는 한 발을 힘차게 올려놓는다. 다시 시작이다. 아주 희망적으로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필은 좋은 문장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인생 철학이 들어있죠. 글을 잘 쓰는 사람은요, 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내 이야기와 비유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대상을 찾아내서 그의 특징과 나의 특징을 엮어서
버무려 내는 기술, 이것이 글 잘 쓰는 사람의 몫입니다. 아니, 다 낡은 자전거 바퀴를 들여다보고 에이, 새로 바꾸자, 이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고 내 인생의 바퀴와 자전거 바퀴, 어떤 것이 똑같은 점인가, 어떤 점이 다른 점인가, 이것을 비유하면서 자전거 말하다가 내 인생 말하다가 자전거 말하다가 내 말하다가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긴 문장을 우리들을 이렇게 질리지 않게 이제 끌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첫째는 묘사가 아주 좋고 우리가 지루하지 않게 끌어갔습니다. 발견의 눈, 다 낡은 자전거 바퀴에서 발견의 눈이 아주 뛰어나죠. 자전거포에서 바퀴를 눕혀놓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수리점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에 아주 이게 뭐야? 가슴에 와 닿았죠. 뭔가 자전거 바퀴, 내 인생의 바퀴, 그래 써보자. 이렇게 해서 대상을 찾아내서 이렇게 긴 수필로 이렇게 엮어 냈죠. 이 사람은요, 글을 아주 잘 써서요. 이제 우리 교실에서도 장미숙 작가의 수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경북일보 문학대전에서 상을 받고 농어촌 문학상 받았죠. 목포 문학상 받았죠. 천강 문학상 받았죠. 그래서 아주 내노라 하는 큰 상을 거의 받고 난 다음에 이제 2년 전에 에세이 문학으로 정식으로 등단을 해서 지금 에세이 문학 작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이런 글은 꼭 베껴쓰기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선 소감은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작가들의 당선 소감은 하나의 문학 작품입니다. 그래서 당선 소감을 제가 넣어놓았는데요. 삶의 깊은 우물에서 퍼올린 인생의 깨달음이다. 수필 쓴다는 것은 그냥 쓴다고 해서 수필이 아니더라. 지금 그 말을 합니다. 네. 어느 날 이제 자전거를 타고 눈길에 자기가 이제 미끄러졌죠. 나동그라져서 미끄러졌는데 그때 생각한 것이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무엇인가? 안다는 것은 무엇이고 모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고장난 자전거에서 깨달음을 얻더니 이번에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깨달은 겁니다. 그 말을 어떻게 했는가? 멋모르고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수필은 제게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글쓰기가 두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글 잘 쓴다고 하니까 막 쓰면 다 칭찬을 하니까 나는 잘 쓰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두려웠다. 삶의 깊은 우물에 두레박을 내려 맑고 향기로운 샘물을 퍼 올려야 하는 게 수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졌다. 멋모르고 쓸 때는 칭찬하니까 잘 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아갈수록 어렵더라. 인생의 깊은 깨달음과 지금 계속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관조가 없이는 바라보는 것, 잘 살펴보는 것, 관조가 없이는 진정한 수필을 쓸 수 없다는 진실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졌다. 야, 장미숙, 네가 뭘 깨달았다고 수필을 함부로 써?
어? 나에게 그렇게 반성을 하게 만들더라. 그래도 멈출 수 없기에. 자, 그래서 알면 알수록 세상 만사가 어렵습니다. 모를 때는 막 덤비죠. 네. 그런데 깊이 알아갈수록 점점 두렵고 조심스럽고 겸손해집니다. 싸먹싸먹 수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싸먹싸먹 천천히. 네, 방언이죠. 혼자서 공부한 오랜 시간 동안 외롭고 막막했다. 그런데 옆에서 피부치들이 늘 있어서 견뎌낼 수 있었다. 나 글쓰기가 어려워. 그러는데도 늘 내 편이 되어줬던 금이 언니, 정순 언니, 정식이 이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버팀목이 되었다. 오늘도 저는 맛뜻을 가슴에 새깁니다. 생소한 단어죠. 처음 먹은 마음, 초심, 이것을 맛뜻이라고 하죠.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해야 하는 제게 당선 소식은 몸과 마음의 피로를 모두 씻어주었다. 이 순간만큼은 진정으로 행복하다. 그래서 전북일보사와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해서 당선 소감도 이렇게 잘 써요. 작품만큼 당선 소감도 언제나 남아있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당선 소감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글쓰기에 몰입을 하고 신중하게 쓰는지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자전거 바퀴와 인생의 바퀴, 이것을 우리들도 한번 내 인생의 바퀴는 어떻게 굴러왔을까? 남은 인생의 바퀴는 또 어떻게 페달을 밟아볼까? 우리들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작가도 남은 인생의 바퀴가, 인생의 길이 짧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복지관 이제 회원님들께서도 내 살아온 길보다 살아갈 길이 짧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못했던 거, 정말로 해보고 싶었던 거,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것은 꼭 도전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 어르신들은 열심히 하시는 거죠. 바로 인생의 바퀴를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아니, 유명하게 이름을 떨치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도전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수필 한 편은 너무 좋아서 제가 메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작품은요, 읽어보시면 장미숙 씨가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알 수가 있습니다. 수필과 비평 2019년 9월호에 실렸는데요. 좋은 수필로 이제 뽑혔기 때문에 이 작품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서 올려놨습니다. 심심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작가 장미숙에 대해서 그려지실 겁니다. 자, 오늘도 수필 속의 이중주 어떻게 찾는가, 수필 쓰실 때 참고되시라고 수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